저도요. 저도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여자가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출장 중이라며 집을 비운 사이 그 여자는 남편과 찍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건 남편이 자신에게 보냈던 문자와 그 여자가 받은 문자가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요.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아내가 3명이었습니다. 새 도시를 이틀 간격으로 돌며 판박이 같은 다정함을 새 여자에게 돌려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새 여자의 이야기를 맞춰보는 순간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방식으로 만났고 같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의 수익자는 전부 그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의 진짜 목적이 밝혀지는 순간 새 여자는 울음을 멈추고 손을 잡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명숙은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 두부 한 모를 올려놓고 된장찌개 하나를 끓이려던 참이었죠. 남편 도연은 며칠째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거래처 출장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게 벌써 나흘째였거든요. 처음 하루 이틀은 전화가 오기도 했는데 사흘째부터는 바쁘다는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명숙은 혼자 밥상을 차리면서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저녁 노을이 옅어지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명숙은 남편이 없는 집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저녁 반찬을 여러 가지 차리지 않아도 되는 그 고요함이 사별 후 혼자 살던 시절의 익숙한 공기와 닮아 있었죠. 텔레비전을 틀지 않아도 괜찮고 일찍 불을 꺼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명숙은 그 감정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굳이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할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숙은 불을 줄이고 고개를 갸웃하며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눈가가 붉은 것이 한참을 울다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택배 기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닌 낯선 사람이 이 시간에 찾아온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명숙은 잠시 망설이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여자는 명숙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처음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 같은 그런 복잡한 눈빛이었습니다. 명숙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혹시 최도연 씨 부인이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손에 들린 가방 끈을 꼭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명숙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여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삼키고 또 말하려다 삼키는 모습이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여자의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실례지만 누구시고 어떻게 오신 건가요? 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깊고 긴 한숨을 내쉬더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명숙 앞에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도연이었습니다. 그 익숙한 얼굴, 눈을 살짝 찡그리며 웃는 특유의 표정까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옆에 바로
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죠. 배경은 어느 공원이었는데 단풍잎이 붉게 물들어 있는 걸 보니 가을에 찍은 사진이 분명했습니다. 명숙은 처음에 오래된 사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혼 전 사귀었던 사람이거나 옛날 친구이거나 먼 친척이거나 그런 관계일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도연이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가 미련이 남아 찾아온 건가 그런 생각도 스쳤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숙이 아는 도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항상 웃는 얼굴로 커피를 건네고 명숙이 힘들다고 하면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오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진 하단에 자동으로 찍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도연이 부산 출장을 간다고 했던 바로 그 주였습니다. 명숙의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건가요? 명숙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인터폰 옆 벽을 짚었습니다. 여자는 대답 대신 사진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배경이 어느 웨딩홀 로비였습니다. 도연은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결혼식이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부엌에서 끓고 있던 된장찌개 소리보다도 크게 명숙의 귀를 울렸습니다. 명숙은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관의 불빛마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저하고 정식으로 혼인신고까지 한 사람이에요. 명숙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휴대폰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 화면이었습니다. 도연이 보낸 문자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죠. 명숙은 그 문자들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연이 자신에게 보냈던 문자와 거의 똑같은 말들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내던 안부 인사, 잠들기 전에 보내오던 다정한 한마디, 심지어 같은 표현까지. 마치 누군가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판박이었습니다. 명숙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현관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천천히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자도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 싫었어요. 그런데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나왔어요. 명숙은 한참을 서 있다가 멍한 얼굴로 거실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장식장 서랍에서 자신의 결혼 사진을 꺼내왔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던 날 동사무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도연은 이 사진을 찍자고 먼저 제안했었죠. 우리의 새 출발을 기억하자면서 환하게 웃었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명숙은 그 사진을 여자가 보여준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미소, 같은 눈웃음, 같은 손짓. 다른 건 옆에 서 있는 여자뿐이었습니다. 명숙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 믿고 기대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스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넘쳐 흘러 가스레인지 위에 국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명숙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먼저 그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여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다가 명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명숙은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1년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교차로, 병원 대기실에서 건네받은 따뜻한 커피, 감기에 걸렸을 때, 죽을 끓여다 준 손길, 재혼하자고 조심스럽게 꺼냈던 그 말. 도연의 다정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들이 갑자기 전부 낯설어졌습니다. 진짜였던 게 하나도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명숙의 가슴을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짓눌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명숙은 몰랐습니다. 이 남자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밤의 만남이 모든 것을 뒤바꿀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의 명숙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명숙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니 집이라는 공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같은 가구, 같은 벽지, 같은 커튼인데도 사람 하나가 빠지자 집 전체가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이면 거실 불을 켜놓고 텔레비전을 틀어놨지만 화면 속 소리가 오히려 적막함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려도 수저는 하나뿐이었고 국을 끓여도 반 이상은 버려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고 전화가 와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괜찮지 않은 날에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에게는 밤마다 반복하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현관문을 3번씩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겨보고 잠금 장치를 눌러보고 다시 한번 문고리를 흔들어 봤습니다. 혼자 산다는 게 낮에는 괜찮았지만 밤이 되면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뛰었거든요. 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리기만 해도 벌떡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런 밤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명숙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장바구니 2개가 놓여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 차선에서 은색 승용차 한 대가 끼어들더니 명숙의 차 옆면을 스치듯 부딪혔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명숙은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느려서 큰 충격은 아니었지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숙은 핸들을 꽉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와서 뛰는 것 같았고 뒷좌석에서는 장바구니가 쏟아져 사과 몇 개가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사별 후 운전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사고라는 상황 자체가 명숙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상대차 운전자가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가 빠른 걸음으로 명숙의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대 운전자가 화를 내거나 따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명숙은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첫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남자는 화를 내기는커녕 걱정스러운 얼굴로 명숙의 상태부터 살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명숙은 그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차가 좀 긁힌 것 같은데. 명숙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양쪽 차를 살펴봤습니다. 명숙의 차 뒷문 쪽에 기다란 긁힌 자국이 나 있었고 남자의 차 앞 범퍼에도 흠집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부서진 건 아니었지만 수리는 필요해 보였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명숙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최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물론 그때의 명숙은 이 이름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목이나 허리 쪽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접촉사고라도 나중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연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숙은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도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 근처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검사라도 받아보자고 권했습니다. 명숙은 사양했지만 도연이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 함께 가까운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토요일 오후라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명숙은 접수를 마치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도연은 옆자리에 앉더니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2잔을 뽑아왔습니다. 하나를 명숙에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사고 나면 긴장해서 몸이 굳거든요. 따뜻한 거 드시면 좀 나을 겁니다. 명숙은 그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컵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떨리던 손끝을 데웠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작은 것까지 챙겨주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명숙은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가 갑자기 목이 메어서 그냥 고개만 숙여 인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며칠간 무리하지 말고 통증이 생기면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명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니 해가 이미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도연은 보험 처리와 차량 수리 절차까지 꼼꼼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는 것도 도연이 먼저 해줬고 수리 맡기기 좋은 정비소 위치까지 알려줬습니다. 심지어 정비소 사장님에게 직접 전화해서 잘 봐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명숙은 사고를 낸 상대가 오히려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처리해야 했다면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남편이 해줬을 일들을 처음 만난 사람이 대신 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도연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차 수리 끝나면 연락 주세요. 혹시 불편한 거 생기면 언제든 전화하시고요. 명숙은 연락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고 처리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안부 문자였습니다. 몸은 괜찮은지, 차 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명숙은 처음에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다, 수리 중이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동네에 맛있는 칼국수집이 있다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명숙은 처음에는 그저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고를 낸 미안함에 연락하는 거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침이면 좋은 하루 보내라는 인사가, 저녁이면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말이 도착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챙기라는 문자가 왔고, 명숙이 좋아한다고 한번 말했던 붕어빵 사진이 오기도 했습니다. 도연은 명숙이 무심코 던진 말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자들이 쌓이면서 명숙의 하루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문자가 와 있으면 괜히 입꼬리가 올라갔고, 오지 않은 날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명숙은 그 마음이 위험하다는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에게 누군가의 관심이란 건 그만큼 강력한 것이었으니까요. 사별 후 1년 가까이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던 명숙에게 도연의 문자 한 통은 어둠 속에 켜진 작은 불빛 같았습니다. 밤마다 현관문을 3번씩 확인하며 느꼈던 그 두려움이 도연의 안부 문자 하나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마음 한구석에서 조심스럽게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따라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명숙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문자로 시작된 인연은 어느 순간부터 일상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명숙이 마트에서 생수 한 박스를 사서 차 트렁크에 싣고 왔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관까지 옮기는 게 힘에 부쳤습니다. 혼자 한 박스를 들어 올리려다 허리가 뻐근해져서 반쯤 들다 내려놓고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때 마침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숙이 별 생각 없이 생수 이야기를 했더니 도연은 30분도 안 돼서 아파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근처에 일이 있었다며 웃으면서 생수를 가볍게 들어 올려 현관 앞까지 날라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도연은 자연스럽게 명숙의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명숙이 전화를 하면 어김없이 와줬습니다. 형광등이 나가면 바꿔줬고 김치 냉장고 뒤쪽 먼지가 쌓인 걸 보더니 직접 끌어내서 청소까지 해줬습니다. 명숙이 부탁한 적도 없는 일들을 알아서 찾아내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명숙집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똑똑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소리가 밤새 명숙을 괴롭혔죠.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려다가 무심코 도연에게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은 다음날 아침 공구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수도꼭지를 분해하고 낡은 부품을 교체하더니 30분 만에 뚝딱 고쳐놨습니다. 이 정도는 업자 안 불러도 됩니다. 다음에도 고장나면 편하게 말하세요. 도연은 손에 묻은 기름기를 수건으로 닦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명숙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점심이라도 대접하겠다고 했고 도연은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이 간단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내놓자 도연은 정말 맛있다며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연이 근처에 올 일이 있으면 연락을 했고 명숙도 점점 거절하지 않게 되었죠. 동네 식당에서 칼국수를 먹기도 하고 명숙이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여 내놓기도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명숙의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숙이 말하는 동안 중간에 끊지 않았고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맞장구를 쳐줬고 가끔은 명숙 자신도 잊고 있던 이야기에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물어봐 주기도 했습니다.
명숙은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밤이 무섭다는 것,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지는 자신이 서글프다는 것,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괜찮은 척한다는 것. 그 말들이 한번 입 밖으로 나오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조용히 물티슈를 한 장 건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밤에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 한마디에 명숙은 이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 준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라고, 같은 빈집의 무게를 견뎌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도연은 명숙이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명숙에게 그런 의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걸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숙의 오랜 친구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명숙과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고 명숙의 사별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와 커피를 마시다가 명숙이 도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도도 고쳐주고 짐도 들어주고 밥도 함께 먹는 사이라고 말했더니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수가 그 사람 조심해. 세상에 이유 없이 잘해주는 남자는 없어. 순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교통사고로 만나서 갑자기 이렇게 살갑게 구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 냉정하게 생각해봐. 하지만 명숙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이라고,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순자는 더 말하려다가 명숙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게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던 것이죠. 그런데 순자의 걱정이 채 식기도 전에 명숙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환절기에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겁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올라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습니다. 혼자 약국에 갈 힘도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때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명숙이 하루 종일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며칠 전 수도 수리하러 왔을 때 명숙이 알려준 것이었죠. 도연은 거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명숙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았고 열이 높다는 걸 확인하자마자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약국에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사왔고 부엌에서 직접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가 들리고 이어서 참기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일어나서 죽이라도 좀 드세요. 약은 밥을 먹고 드셔야 합니다. 도연이 죽 한 그릇을 쟁반에 올려서 조심스럽게 가져왔습니다. 명숙은 몸을 일으키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아프면 스스로 약을 먹고 스스로 일어나야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일도 아닌데 달려와서 죽을 끓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감기가 나은 뒤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도연은 거의 매일 명숙에게 연락했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을 무렵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도연이 수저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 씨, 저하고 함께 살면 어떨까요? 성대한 결혼식 같은 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둘이 조용히 살아요. 명숙은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뛰는 건지 두려운 건지 그 감정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가볍지 않았거든요.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는 혼자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명숙의 마음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명숙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어머니가 행복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조심하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명숙은 자녀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것에 안도하며 마지막 남은 망설임을 내려놓았습니다. 혼자 보내는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때 명숙은 이것이 계획된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성대한 결혼식도 화려한 피로연도 없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류 한 장에 도장을 찍고 앞에서 사진 한 장을 찍은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명숙에게 그 하루는 충분히 특별했습니다. 동사무소를 나서면서 도연이 명숙의 손을 잡았거든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잡아본 적 없는 누군가의 손이 명숙의 차가운 손가락 사이를 채워줬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명숙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가 든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명숙은 그게 조금 의아했지만 도연이 원래 간소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도연은 빈방에 짐을 풀며 웃었습니다. 이제 혼자 밥 안 드셔도 됩니다. 제가 매일 함께 먹어드릴게요. 그 말은 명숙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재혼 후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도연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명숙이 눈을 뜨면 식탁 위에 따뜻한 커피 2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도연은 명숙이 좋아하는 설탕 반 스푼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 시간이 명숙에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도연이 카트를 밀고 명숙이 이것저것 골라 담았습니다. 도연은 장을 볼 때마다 명숙이 좋아하는 두부와 콩나물을 빠뜨리지 않고 챙겼고 무거운 것은 자기가 먼저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둘이 나란히 부엌에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도연은 요리 솜씨가 제법 있어서 가끔 볶음밥이나 계란말이를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명숙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진짜 내 일상이 맞는 건가 싶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이상 현관문을 3번씩 확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오랜 두려움이 사라졌거든요. 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려도 더 이상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명숙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안심이었습니다. 명숙은 이렇게 편안한 밤을 보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깨더라도 옆에서 고르게 숨 쉬는 소리가 들리면 눈을 감고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그 고른 숨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겪어본 사람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도 명숙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다고 했고 아들은 다음에 집에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선택이 맞았구나 하는 확신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두어 달 흘렀습니다. 큰 다툼도 불편한 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연은 늘 다정했고 명숙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선택이 옳았다고 명숙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접어들면서 도연의 생활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외출이 잦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지방에 거래처가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자고 오는 출장이었는데 돌아올 때마다 명숙에게 지역 특산물을 사다 줬습니다. 부산에 다녀왔다며 어묵을 사오기도 했고 대전에 갔다 왔다며 빵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명숙은 그런 도연이 다정하다고 느꼈습니다. 출장 중에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고마웠으니까요. 하지만 출장 횟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던 것이 어느새 사흘에 한 번꼴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항상 지방 거래처 일이 갑자기 생겼다고 설명했고 명숙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바쁜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무렵부터 도연은 명숙의 재산 상황을 슬쩍슬쩍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가 명숙 명의냐고 물었고 명숙이 그렇다고 하자 잘 됐다며 웃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적금이나 예금은 어디에 넣어뒀냐고 물었습니다. 명숙은 남편 사후에 정리한 돈이 은행에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중에 재테크도 같이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명숙은 남편이니까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 살림을 함께하는 사이에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연이 명숙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숙 씨, 혹시 보험은 들어놓은 거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명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입한 보험이 하나 있었지만 남편 사후에 정리했기 때문에 현재는 따로 가입한 게 없었습니다. 명숙이 그렇다고 하자 도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으시면 안 돼요. 우리 나이가 나이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명숙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도연은 마침 자기가 아는 보험 설계사가 있다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설명만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된다고 부담 없이 이야기만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 데려온 보험 설계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약관 책자와 안내 자료를 꺼내 놓았습니다. 설계사는 보험 상품에 대해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명숙은 처음에는 열심히 듣고 있었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서 절반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약이 어떻고 보장 범위가 어떻고 납입 기간이 어떻고 하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명숙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도연이 옆에서 나섰습니다. 설계사에게 잠깐만요 라고 말하고는 명숙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려운 건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게 우리 나이대에 제일 좋은 상품이래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도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서류의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명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류 위에 빼곡하게 적힌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이미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하니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시킬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요. 여보가 알아서 해줬으면 됐지. 명숙은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1장, 2장, 3장. 도연이 넘겨주는 대로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서명할 곳이 많았지만 도연이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별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도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설계사와 악수를 했습니다. 설계사도 밝은 얼굴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간 도연과 설계사가 무슨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것 같았지만 명숙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설계사가 돌아간 뒤 도연은 명숙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 없습니다. 명숙은 그 말에 안심하며 차를 마셨습니다. 도연의 다정한 미소가 눈앞에 있었고 창밖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서명한 서류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서명이 만들어낼 무시무시한 결과를 아직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 서명을 하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도연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세한 변화여서 명숙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상하다고 느꼈다가도 다음날 도연이 다정하게 웃으면 그 의심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명숙이 느낀 건 외출 빈도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사흘에 한 번 꼴이던 출장이 이제는 이틀에 한 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집에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아진 겁니다. 도연은 여전히 지방거래처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상한 건 출장 기간이 항상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꼭 이틀을 자고 왔고 돌아오는 시간도 거의 일정했습니다. 마치 정해진 일정표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도연의 출장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규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거래처가 여러 군데니까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언제부턴가 휴대폰을 철저하게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들고 갔고 충전할 때도 화면이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잠금하면 비밀번호도 바꾼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명숙이 도연의 휴대폰 옆에 앉았다가 마침 알림이 떠서 무심코 화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이 눈에 띄게 빠른 손놀림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손은 분명히 급했습니다. 명숙은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더 수상했습니다. 집에서 전화벨이 울리면 도연은 화면을 한번 확인하고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고 통화하기도 했고 아예 현관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들어올 때면 아무 일도 아닌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요.
별일 아니에요. 명숙은 왜 거래처 전화를 밖에서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직접 따지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도연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명숙이 세탁물을 정리하려고 도연의 외투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세탁기에 넣기 전에 주머니를 확인하는 건 명숙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접힌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음식점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는 이틀 전이었고 장소는 대전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연은 이틀 전에 부산 출장을 간다고 말하고 나갔거든요. 부산에 갔다면서 왜 대전 영수증이 나오는 걸까? 명숙은 그 영수증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영수증에는 2인분 식사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혼자 먹은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먹은 것이었습니다. 물어볼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부산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대전 영수증이 나왔는데 명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명숙은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부산 가는 길에 대전에서 거래처 사람을 잠깐 만났어요. 거기서 밥 한 끼 먹은 거예요. 명숙은 그 설명이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았습니다. 부산 가는 길에 대전을 들르는 게 말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을까? 그 의문이 머릿속에서 작은 돌멩이처럼 걸렸습니다. 그날 이후 명숙은 자기도 모르게 도연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눈이 저절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또 하나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도연의 옷에서 가끔 낯선 냄새가 났던 겁니다. 명숙이 쓰는 세제 냄새도 아니고 도연이 쓰는 향수 냄새도 아닌 전혀 모르는 향이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꽃향기 같은 것이 셔츠 깃에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코를 가져다 대고 확인하면서 자신이 왜 이러고 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분명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어느 순간부터 명숙의 생활을 조금씩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말투였습니다. 밤에 운전하면 위험해요. 해지면 차 안 몰았으면 좋겠어요. 명숙은 그 말이 자신을 걱정하는 거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도연은 명숙의 친구 모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분들 만나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나가면 피곤하잖아요. 몸도 생각해야죠. 명숙은 처음에는 그 말도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서너 번 만나던 친구 모임을 한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순자와 만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순자가 밥 먹자고 연락하면 명숙은 요즘 좀 피곤하다며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순자는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명숙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도연은 또 명숙의 외출 시간도 은근히 제한했습니다. 어디 다녀오면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왔는지 자연스럽게 물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걱정됐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도연은 명숙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명숙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니까, 나를 위한 말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명숙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살그머니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고 돌아오는데 침실에서 도연의 잠꼬대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숙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연은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웠는데 잠시 후 또렷하게 들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름이었습니다.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명숙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명숙은 침실 문 앞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잠꼬대일 뿐이라고, 꿈에서 아무 이름이나 나올 수 있다고 명숙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 이름을 부르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그 목소리 톤이 명숙에게 말할 때와 비슷한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명숙은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차가운 물컵을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을 하나하나 되짚어 봤습니다. 점점 잦아진 출장, 숨기는 휴대폰, 밖에서 받는 전화, 맞지 않는 영수증, 낯선 향수 냄새, 줄어든 친구 만남, 가리고 잠꼬대에서 나온 여자 이름.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자 명숙의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옆으로 누웠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도연의 등이 이제는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그때의 명숙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인터폰 화면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낯선 여자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쫓아내야 하는 건지 더 들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충격 속에 있다는 거요. 넘쳐 흘렀던 된장찌개는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명숙은 부엌으로 가서 가스불을 끄고 차가운 물 2잔을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을 채웠고 물컵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여자가 먼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름은 김은주, 나이는 명숙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대전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대전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연의 외투 주머니에서 나왔던 대전 영수증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야기가 명숙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같은 대본을 읽는 것처럼 전개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숙은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2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던 은주가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먼저 내려서 걱정해줬고 병원에 함께 가자고 했으며 그 뒤로 안부 문자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명숙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교차로, 접촉사고, 병원 동행, 안부 문자, 단어 하나하나가 자신의 경험과 겹쳐졌습니다. 명숙은 자기도 모르게 식탁을 짚었습니다. 혹시 병원 대기실에서 커피도 사다 줬어요?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명숙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쭉 내려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도연과 사실혼 관계라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았고 도연이 대전에 있을 때는 부부처럼 지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이 법률상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자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명숙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피해자라는 사실이 이 상황을 더 복잡하고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은주가 도연의 재산을 노리고 찾아온 여자가 아닐까. 명숙은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명숙이 진짜 부인인지 자기를 쫓아내려는 건 아닌지 경계하는 눈빛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자 의심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휴대폰을 놓고 도연이 보낸 문자를 비교했습니다. 아침 인사, 저녁 안부, 보고 싶다는 말, 건강 챙기라는 말. 내용만 같은 게 아니라 보낸 시간대까지 비슷했습니다. 명숙에게 아침 8시에 보낸 인사가 은주에게는 아침 8시 30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에게 보낸 문자를 복사해서 30분 뒤에 다른 사람에게 붙여넣기 한 것처럼요. 명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목구멍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꼈던 그 문자들이 사실은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은 것이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모욕적이었습니다. 은주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실에는 두 여자의 흐느낌만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제가 한 명 더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은주는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차에서 발견한 주유 영수증이었습니다. 대전도 아니고 명숙이 사는 이 도시도 아닌 전혀 다른 지역의 주유소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도연이 명숙에게는 부산 출장이라고 했고 은주에게는 서울에 간다고 했던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의 주유소 위치는 광주였습니다. 명숙은 그 영수증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부산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닌 광주. 도연은 세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은 곧 광주에도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한테만 이런 짓을 한 게 아닐 수 있어요. 은주의 목소리에 더 이상 눈물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숙도 느꼈습니다. 슬픔 뒤에 서서히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당한 게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명숙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광주의 그 여성을 찾기로 했습니다. 은주가 도연의 차 안에서 발견한 다른 단서들을 정리했고 명숙은 도연의 출장 패턴과 날짜를 떠올리며 하나하나 맞춰봤습니다. 도연이 집을 비운 날짜와 은주가 도연과 함께 있었던 날짜를 대조하자 두 사람 모두에게 빈 날짜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명숙에게도 없고 은주에게도 없었던 날들. 그날들의 도연은 광주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두 사람은 세 번째 여성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은주가 도연의 예전 문자 속에서 광주 지역 번호가 찍힌 부재중 전화 기록을 발견한 것이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은주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를 받은 여성은 이름이 정수연이었고 광주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도연의 이름을 꺼내자 수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에 수연은 두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냐고, 도연을 모함하려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수연에게 도연은 여전히 다정한 남자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명숙과 은주가 사진과 문자 메시지, 영수증을 하나하나 보내주자 수연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도연에게 받은 문자를 나란히 비교한 순간 수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진짜인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부서지기 직전에 유리처럼 가늘었습니다. 명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1년 전 자기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믿었던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순간을 수연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 여성은 각자의 도시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도연에게 속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적이 아니라 같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남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명숙이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이유는 없어요. 잘못한 건 저 사람이지 우리가 아니잖아요. 은주와 수연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연의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옆에 앉은 은주도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의 의미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여성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남자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신들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명숙은 전화를 끊고 난 뒤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하고만 있을 때는 지났습니다. 세 여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수연이 광주에서 올라왔고 은주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로만 이야기를 나눴을 때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얼굴을 보니 더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명숙의 집 거실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각자가 가져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문자 캡처, 사진, 영수증, 통화 기록, 심지어 도연에게 받은 선물 사진까지. 한 남자를 중심으로 세 여자의 소중한 일년이 식탁 위에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명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요. 은주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고 수연이 그 다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명숙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자 소름이 돋을 만큼 동일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세 사람 모두 교차로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규모는 크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 즉 도연이 먼저 차에서 내려 걱정해줬다는 점이 똑같았습니다. 도연은 화를 내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여성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둘째, 세 사람 모두 도연의 권유로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도연은 병원 대기실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다 줬고
보험 처리와 차량 수리를 도와줬습니다. 수연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다 줬어요. 사고 나면 긴장해서 몸이 굳는다면서. 명숙과 은주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말이었습니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세 명의 여성에게 같은 대사를 같은 타이밍에 같은 표정으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셋째, 세 사람 모두 사고 이후 안부 문자를 받았고 그 문자 패턴이 동일했습니다. 아침 8시쯤 좋은 하루 보내라는 인사, 저녁 10시쯤 오늘 하루 수고했다는 말,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챙기라는 문자, 추운 날이면 따뜻하게 입으라는 문자. 세 사람이 받은 문자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자 도연이 30분 간격으로 같은 내용을 3명에게 돌려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세 여성 모두에게 같은 보험 설계사를 소개했고 같은 방식으로 서명을 유도했습니다. 어려운 건 내가 확인했으니 걱정 말라며 서명란만 가리켰습니다. 명숙은 그제서야 보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서명한 그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 보험이 일반적인 건강보험이 아니라면, 만약 수익자가 도연으로 되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자 명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보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보신 분 있어요? 명숙이 물었습니다. 은주와 수연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사람 중 누구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알아서 해줬으니까, 남편이니까, 그 사람을 믿었으니까. 세 사람 모두 같은 이유로 같은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세 여성은 도연의 일정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가져온 달력, 은주의 문자 기록, 수연의 통화 내역을 겹쳐놓자 도연의 동선이 그려졌습니다. 은주가 큰 종이를 펼치고 날짜별로 도연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습니다. 명숙은 파란색, 은주는 빨간색, 수연은 초록색이었습니다. 종이를 다 채우고 나서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니 세 가지 색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파란색, 수요일과 목요일은 빨간색, 금요일과 토요일은 초록색, 일요일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동 날이었던 겁니다. 도연은 새 도시를 정확하게 이틀 간격으로 돌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출근부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처음부터 계획하고 한 거잖아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일부러 사고를 낸 거예요.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던 말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면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명숙의 아들 민수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며칠 전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민수는 즉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들어서서 식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볼게요.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민수는 곧바로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여성이 모은 문자, 사진, 영수증을 날짜 순으로 분류하고 도연의 동선을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명숙의 차에 달려있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 당시의 영상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겁니다. 민수가 영상을 재생하자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 여성과 민수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도연의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의 차는 명숙의 차 옆으로 오더니 살짝 방향을 틀어 옆면을 스쳤습니다. 자연스러운 사고처럼 보였지만 민수가 영상을 느린 속도로 돌려보자 이상한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도연의 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한 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속도를 높이며 명숙의 차 쪽으로 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수가 같은 구간을 3번 반복 재생했습니다. 볼 때마다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거 일부러 부딪힌 거 아니에요? 민수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숙은 그 영상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년 전 그 교차로에서 느꼈던 따뜻함이 지금은 공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건넸던 커피의 온기가 병원까지 동행해줬던 친절이 전부 계산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명숙의 위장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세 여성과 민수는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지만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통사고 영상만으로는 고의성을 단정짓기 어렵고 보험 사기를 입증하려면 도연이 직접 범행 의사를 드러내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수사를 시작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세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은주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니 이렇게 뻔한데도요. 수연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도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다른 여성에게 접근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됩니다. 은주와 수연이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1년 전 교차로에서 핸들을 잡고 떨고 있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명숙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세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정을 파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함정을. 작전은 치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세 여성과 민수는 매일 밤 화상 통화를 하며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도연이 또다시 같은 수법을 쓰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끼 역할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민수의 지인 중에 연극을 전공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지영이었습니다. 민수가 상황을 설명하자 지영은 망설임 없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몇 년 전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영은 50대 초반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라는 조건에도 딱 맞았습니다. 도연이 노리는 대상과 같은 유형이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연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여성이 정리한 일정표에 따르면 도연은 일요일에 도시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상을 물색할 때는 혼자 차를 몰고 도심 교차로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명숙, 은주, 수연 모두 주말 오후에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도연은 주말 오후 마트 근처 교차로에서 혼자 운전하는 중년 여성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도연의 차량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명숙의 차 블랙박스에 찍혀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도연이 이 도시에 머무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도심 교차로
주변에 도연의 차가 나타나는지 확인했습니다. 사흘간 관찰한 결과 도연은 화요일 오후마다 대형마트 근처 교차로를 서너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찾는 사냥꾼처럼요. 작전 당일이 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지영은 미리 준비한 차를 몰고 해당 교차로 근처를 천천히 돌았습니다. 차 안에는 소형 카메라 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랙박스 위치에, 하나는 뒷좌석 헤드레스트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영의 가방 안에는 녹음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근처 카페에 앉아 지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명숙과 은주, 수연은 명숙의 집에서 전화를 붙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교차로를 3바퀴째 돌았을 때였습니다. 옆 차선에 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번호판과 일치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지영은 긴장을 억누르며 평소처럼 운전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켜지고 지영이 천천히 출발하자 도연의 차가 슬며시 옆으로 붙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지영의 차 옆면을 살짝 스쳤습니다. 툭 하는 가벼운 충돌음이 났습니다. 지영은 놀란 척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표정만 올렸습니다. 연극을 전공한 사람답게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지영의 차 쪽에 다가왔습니다.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여는 척했습니다. 도연의 첫마디는 새 여성이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지영은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명숙에게, 은주에게, 수연에게 했던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그 말. 같은 목소리 톤, 같은 걱정스러운 표정, 같은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만들어 대답했습니다. 네, 좀 놀라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량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혹시 목이나 허리 쪽 불편한 거 없으세요? 나중에 통증이 올 수 있으니까 근처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지영은 처음에 사양하는 척했습니다. 괜찮다고, 큰 사고도 아닌데 병원까지는 안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안심을 위해서라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지영은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본대로였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정형외과에 함께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도연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왔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지영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고 나면 긴장해서 몸이 굳거든요. 따뜻한 거 드시면 좀 나을 겁니다. 지영은 그 커피를 받으면서 가방 속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자 도연은 보험 처리와 차량 수리를 도와주겠다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지영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지영은 미리 준비한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도연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고 도연이 돌아서는 순간 지영은 주차장 구석에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는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공이었습니다. 이틀 뒤 예상대로 도연에게서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몸은 괜찮은지, 차 수리는 잘 되고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영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침 인사, 저녁 안부, 날씨 이야기. 새 여성이 받았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지영은 모든 문자를 캡처해서 민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도연은 지영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근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도연이 슬쩍 물었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지영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더니 혼자 사시면 불편한 게 많으시겠다며 걱정하는 말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대화 끝에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좋은 보험 상품이 있는데 혼자 사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라며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영은 전화를 끊고 새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보험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새 여성은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카메라 영상, 병원 동행 녹화, 커피 건네는 장면, 보험 권유 녹음, 안부 문자 캡처, 도연이 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민수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녹음 파일과 영상을 확인하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도연이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여성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패턴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음 접선 때 현장에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지영에게 보험 설계사를 소개하는 자리를 잡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도연의 마지막 무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지영에게 보험 설계사를 만나자는 연락이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도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영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그날 아침 명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명숙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은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보험 설계사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다정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영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보험 설명이 이어졌고 도연은 익숙한 말투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건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카페 입구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은주도 있었고 수연도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입이 반쯤 열린 채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명숙과 눈이 마주친 순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명숙은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든 다정함이 전부 가면이었다는 것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경찰관 2명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렸고 카운터 직원도 놀란 눈으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눈동자를 빠르게 굴리며 출구를 찾았지만 카페 뒷문 쪽에도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당황한 얼굴을 거두고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명숙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명숙 씨,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1시간 전까지 지영에게 서명을 권유하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1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다정함이란 옷을 갈아입듯 바꿔 쓰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서 있던 은주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세 여성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광주에서 각자의 상처를 안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은주를 보더니 표정이 흔들렸고 수연까지 보자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연도 단번에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커피 머신 소리만 낮게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험 설계사도 상황을 눈치채고 어색하게 가방을 챙겼습니다. 도연은 사면 초과였습니다. 경찰관이 도연에게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에 침착한 척했습니다. 무슨 혐의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교통사고 반복 패턴과 보험 사기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자 도연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교통사고는 전부 우연이었어요. 도연은 카페를 나서면서도 끝까지 시치미를 뗐습니다. 주변 행인들이 고개를 돌려 구경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기 직전 도연이 명숙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1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눈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배신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것에 대한 분노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세 여성은 각각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명숙이 먼저 진술실에 들어갔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부터 재혼, 보험 서명, 그리고 낯선 여자의 방문까지 명숙은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가끔 목이 메었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마친 뒤 명숙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보여준 다정함이 전부 연기였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술서를 정리했습니다. 은주와 수연도 각각 진술을 마쳤습니다. 세 사람의 진술은 놀라울 만큼 일치했습니다. 교통사고의 방식, 접근 과정, 보험 권유 방법, 심지어 도연이 사용한 말투까지 경찰관도 진술을 들으면서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한 사람의 진술이라면 개인적인 분쟁으로 볼 수도 있었겠지만 세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민수가 정리한 블랙박스 영상이 분석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가 영상을 검토한 결과 도연의 차가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으며 오히려 미세하게 핸들을 조작해 명숙의 차 쪽으로 접근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를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계약 기록이 조사되었습니다. 명숙, 은주, 수연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한 결과 3건 모두 고액의 상해보험이었습니다. 사망 시 보험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보험 모두 수익자가 도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서명한 그 서류가 결국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연이 수억 원을 받게 되는 구조였던 것이었습니다. 서명하던 날 도연이 웃으며 말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걱정 없다던 그 말. 그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명숙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도연에게는 걱정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은주가 명숙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수연이 반대쪽에서 명숙의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으로 위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정작전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도연이 지영에게 접근하는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걱정하는 말투, 병원 동행을 제안하는 목소리, 커피를 건네며 하는 대사, 보험을 권유하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이전 세 여성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특히 도연이 지영에게 혼자 사는지를 물어보는 부분에서 조사하던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은 처음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진짜 우연이었고 보험은 상대방을 위해 들어준 것이며 여러 여성과 교제한 건 잘못이지만 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연은 능숙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변명을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 막힘없이 자신의 입장을 풀어놓았습니다. 조사하는 경찰관도 잠시 흔들릴 만큼 도연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도연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유 있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녹음 속 자신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지는 동안 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경찰은 도연의 과거 기록도 조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접근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다른 이름으로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만나서 친절로 다가가고 재혼이나 동거를 유도하고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 이것이 도연이 반복해온 범죄 패턴이었습니다. 결국 도연은 체포되었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와 함께 여러 건의 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조사실 안에서 도연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진심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사실 밖에서 지켜보던 명숙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는 이 남자가 어떻게 진심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는지, 새 여성의 일년을 짓밟아 놓고 수억 원짜리 보험금을 노리고 있던 사람이 진심이라니. 명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에게 감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표정 없는 얼굴로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1년 동안 새 여성에게 보여줬던 다정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자리에는 텅 빈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경찰서 앞 계단에 서서 도연이 실려가는 경찰차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명숙은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허탈함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위에 한 가지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끝났다는 것.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 은주가 명숙의 옆에 와서 섰습니다. 수연이 반대편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서서 경찰차가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명숙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체포된 뒤 명숙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커피잔 하나만 놓여 있었고 옷걸이에는 명숙의 외투만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도연의 짐을 전부 정리해줬거든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가 든 가방 2개. 들어올 때와 나갈 때의 짐이 똑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1년을 살았으면서 자기 물건 하나 제대로 들여놓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명숙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사기꾼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1년 동안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옆자리를 확인했고 저녁을 준비하다가 무의식적으로 2사람분의 밥을 짓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도연이 좋아하던 사과를 장바구니에 넣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서 도로 내려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숙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속았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남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를 바꿔놓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명숙은 아침에 눈을 뜨고 옆자리를 확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밥을 한 사람분만 짓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이 넓다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평온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거짓말을 구분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그 가벼운 평온함이 명숙의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혼자라는 게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숙은 잠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몇 달 전 그 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인터폰 화면에 서 있던 그 밤. 하지만 이번에 화면에 보인 건 아들 민수와 딸 은하였습니다. 민수의 손에는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고 은하는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밥 먹으러 왔어요. 은하도 꽃다발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좋아하는 노란 장미예요. 명숙은 꽃다발을 받아들면서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흘러내린 눈물은 지난 몇 달과는 완전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명숙은 2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억지로 웃음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의 식탁에는 오랜만에 3사람분의 밥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계란말이가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이고 밥 3공기가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민수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어머니 된장찌개가 최고예요. 명숙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는 저녁이었습니다. 3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도연 이야기는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 식탁 위에 올라올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은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수가 조심스럽게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보험은 제가 다 해지 처리했어요. 그리고 혼인 무효 소송도 변호사 선생님이 진행 중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입까지 올라왔지만 그 대신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그 손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간 뒤 명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전과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텅 빈 조용함이 아니라 채워진 조용함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아직 거실에 남아있는 것 같았고 꽃병에 꽂힌 노란 장미가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새 피해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도 아니고 명숙의 집도 아닌 시내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은주가 대전에서, 수연이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자마자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눈물 범벅이던 얼굴들이 이제는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사기꾼 때문에 만난 사이인데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니까. 수연이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겠어요. 명숙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은주는 대전에서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고 했고, 수연은 광주에서 동네 도서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사를 마치며 약속 하나를 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자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밥 한 끼를 함께 먹자고. 그건 피해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기 전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사별 후 혼자 살 때 밤마다 현관문을 3번씩 확인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잠금 장치를 누르고 다시 문고리를 흔들어 보던 그 습관. 도연이 들어온 뒤에는 그 습관이 사라졌고 도연이 떠난 뒤에도 그 습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라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명숙은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직접 운전을 하기로 한 겁니다. 도연이 밤에 운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부터 줄었던 운전이 이제야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천천히 동네를 빠져나갔습니다. 라디오를 켜니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1년 전 장을 보고 돌아오던 그 토요일 오후에도 같은 노래가 나오고 있었죠. 교차로가 보였습니다. 1년 전 접촉사고가 났던 바로 그 교차로였습니다. 명숙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가슴이 살짝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켜졌습니다. 1년 전에도 이 신호를 보고 출발했었죠. 명숙은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교차로를 지나갔습니다. 옆 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도 없었고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백미러로 교차로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1년 전 자신의 차를 스치던 은색 승용차는 없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오던 남자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던 손도, 괜찮으시냐고 묻던 목소리도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은 건 오후에 햇살이 내리쬐는 평범한 교차로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앞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리고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한 번만 잠갔습니다. 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지도 잠금 장치를 다시 눌러보지도 문고리를 흔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어딘가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올까? 그 생각을 하면서 명숙은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무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인생 봄날 이야기였습니다.